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4,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엔비디아가 내놨는데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AI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강한 모멘텀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6천억, 기관이 7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2% 가까이 오른 4,004.85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뛰면서 890선 회복했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2원 30전 오른 1,467원 90전에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기쁘게 열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좋은 날은 이 문자창을 보면 이 청취자분들의 기분도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좋아 보여요. 오늘 기온이 또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상무님, 염장환님, 김진우님, 박성남님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지고 계신 주식이 좀 오르지 않았나, 빨간불이지 않았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도 덩달아 뿌듯하네요. 그리고 기온도 높다 보니까 오늘 날씨 좋다고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영미님께서는 13도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쌀쌀할 때 따뜻한 옷 입고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연차로 쉬고 있어서 문자 참여도 해봅니다. 항상 회사에서 몰래 잘 듣고 있어요. 소장님 왕팬입니다 해주셨어요. 원영빈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 이용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흰옷을 입은 아랍 여성들이 일렬로 서서 검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 같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을 때 받은 환영 세레모니 중 화제의 한 장면이었죠. 한국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처녀 귀신 같다,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유령의 환영식 아니냐며 한바탕 이슈가 됐었죠. 사막 유목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신성함과 축복,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흔든다는 건 우리의 기쁨과 축복을 귀한 손님께 보냅니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공연예술 알-아이알라의 일부죠. 원래 부족들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서로의 용기와 진심을 확인하던 전사의식이었는데 지금은 귀한 손님을 위한 최고의 환대 방식이 됐습니다. 비슷한 광경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오면 남성들이 칼을 들고 북소리에 맞춰 한 발씩 내딛는 아르다라는 전통 의식을 펼치는데요. 다소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사우디의 탄생 과정과 전사 문화, 왕실의 전통성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최고 예우로 맞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2017년 사우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칼을 쥐게 해 함께 춤에 참여시킨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뉴질랜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정상이 도착하면 마오리족의 포와리 의식을 반드시 거치는데요. 전사가 창을 들고 경계하듯 다가가 손님 앞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립니다. 그걸 손님이 집어들면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대로 지나가면 싸우자는 뜻으로 해석하죠. 우리 땅에 왜 왔는지 진심을 밝히라는 나름의 진지한 검증 절차입니다. 이게 환영인가 싶지만 마오리족이 마음을 여는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전통입니다.
세 나라 모두 우리 눈엔 낯설고 강렬하지만 그 방식 안에는 저마다 지켜온 뿌리 깊은 역사와 환영의 마음이 담겨 있죠. 모양새는 달라도 마음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들으니 그들의 진심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AI 버블 준비했습니다. AI 버블 얘기 빠질 수 없죠. AI 인공지능 거품론 월요일에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다뤘는데 어제까지도 뭐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게 글로벌 자산 시장의 그 에브리싱 랠리에 급제동을 걸었잖아요. 시장 변곡점을 이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회계연도 3분기 8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62% 늘어서 570억 달러, 우리 돈 83조 원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549달러였는데 상회를 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1.3달러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25달러였고 역시 웃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는 단순히 잘했다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네. 잘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서 투자자들을 놀래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는 11월부터 내년 1월에도 성장세가 이어져서 4분기 매출은 650억 달러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616억 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 젠슨왕은 블랙엘 판매량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리고 클라우드 GPU는 다 팔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AI 거품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일단 시원하게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아무래도 장 마감하고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시간의 거래에서 5%, 그다음에 장중에서도 한 거의 3% 가까이 오르긴 했던데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야, 어쨌든 젠슨 왕이 AI가 버블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컨퍼런스 콜에서도 강조를 해줬던데 우리나라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어요? 네,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 다들 아시듯이 상승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면서 10만전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올랐고 소부장주들도 강세였습니다. 대만 증시의 TSMC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술주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정규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AI 산업의 그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자본 지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실제 성장,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요즘에 빅테크들이 투자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엄청 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네, 근래 들어서 나온 것들만 취합해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오라클이 180억 달러, 메타가 300억 달러, 알파벳이 250억 달러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여기에 아마존도 3년 만에 120억 달러 규모로 채권 찍어서 자금 조달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회사채로도 모자라서 사모펀드와 합작법인을 세우는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까지 동원해서 뭐 AI의 소위 영끌비투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네. 좀 이런 차입을 통한 대규모 자본 지출이 궁극적으로 수익성으로 이어지느냐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빅테크의 부도 위험에 베팅을 한다고 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등장했다는 것도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CDS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부도의 위험을 두고 거래하는 시장인데 CDS를 사는 사람은 이제 매달 보험료 프리미엄을 내다가 회사가 진짜 부도가 나면 보험금을 받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CDS를 파는 보험사는 그 회사가 부도가 안 나야 그 받아온 보험료를 다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 회사의 위험도가 좀 높아질수록
보험료 프리미엄이 이게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 사바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오라클과 MS,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런 빅테크들의 CDS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투자 은행들이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거품론에 크게 휘청였던 오라클의 경우는 5년 만기 CDS의 프리미엄이 1%를 넘어섰고요. 알파벳과 MS의 프리미엄도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다른 업종의 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니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가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 코멘트들을 하나씩 덧붙였죠. 그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가 AI 거품이 터질 때 구글은 타격을 피할 수 있나요? 하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JP모건 체이스 부회장은 AI 산업을 두고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말도 했죠. 네, 테크업계나 투자업계 거물들이 내놓는 AI 거품에 대한 이런 의견들도 하나하나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 뭐 피차이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좀 민감하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안이하게 흘려들을 수만도 없는 게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큰 돈을 굴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네. AI 거품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테일 리스크로 지목한 펀드 매니저가 한 달 전에는 33%였는데 45%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소비 둔화 문제보다 AI 버블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각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마다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버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AI 기술보다는 그 관련 기업의 주가에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버블로 보기보다는 이 과거 이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실체가 없거나 뭐 성과가 없거나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또 아니니까 실제로도 지금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기술이나 어떤 산업보다는 개별 기업 주가에 대한 우리가 버블을 좀 주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항상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는 버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 19세기의 영국 철도 시대 때도 버블이 사실 있었어요. 그때도 철도주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버블이 꺼지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은 뭐 10%, 거기서 살아남은 5%가 그 소수가 크게 일어나면서 세상을 그렇죠. 이제 뒤집는 그런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AI 산업 전체를 묶어서 단정짓기보다는 계속 옥석가리게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론스타입니다. 아, 론스타. 이번 주에 이 소식 들으시면서 속 시원하셨던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 손해봤다. 그렇게 시작한 국제 분쟁이 있었죠. 이게 20년 넘게 이어온 참 악연인데 결국에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히스토리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외환은행은 현재는 하나은행에 통합됐다는 거 모두 아실 텐데요. 이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었습니다. 지분 51%를 1조 3천억 원에 샀는데 이 당시에 이런 사모펀드가 인수 자격이 있는지 잡음이 일기도 했었지만 네. 금융당국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야 된다는 특별할 사유를 인정해서 승인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영원히 경영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면 몇 년 뒤에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각을 계속 타진을 해왔습니다. 2007년에 홍콩 HSBC에 5조 9천억 원 받고 팔려고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헐값 매각 논란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원이며 뭐 검찰이며 투입된 상황이다 보니까 외환은행을 팔겠다고 하는 론스타한테 야, 좀 기다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금융당국이 막았고 결국에 그 당시에 5조 9천억 원에 사겠다고 했던 HSBC에게 못 팔게 되면서 이제 론스타가 결국에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렇죠. 이 론스타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12년에 이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을 팔게 됩니다. 3조 9천억 원을 받아서 2조 7천억 정도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사실 이거 큰 돈인데 론스타는 이제 그것도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HSBC가 아까 5조 9천억 원에 제시를 했다면서요.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승인 안 해줘서 우리 싸게 팔았다. 그래서 2012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라는 기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소송전이 지루하게 10년 넘게 이어지다가 3년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다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싸움을 이어갔고요. 3년간의 추가 심리 끝에 그저께 이제 한국 정부가 이겼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겼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이런 거는 한 푼도 안 해줘도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졌다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4천억 원 정도 물어줬어야 되는데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고요. 한국 정부가 소송에 쓴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송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근데 이거를 두고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한 그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 보통은 이런 국제 투자 분쟁에서 이 판정이 이제 뒤집히는 그런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뭐 드물다고 하던데. 네, 뭐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경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출범한 1966년 이후에 취소가 접수된 사건은 503건이었는데요. 전부 혹은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게 25건에 불과합니다. 확률이 5%였다는 겁니다. 보통 법원 소송은 3심제지만 이런 국제 중재는 단심제고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만 취소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상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브리핑에서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나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정말 고생해서 파고든 결과입니다.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하다고 봅니다. 이 분쟁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론스타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패소 결정 실망스럽다라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중재 판정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건으로 소송을 내더라도 뭐 새로운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지 않으면 번복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론스타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다른 분들은 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햇살론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좀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대표적인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인데 그런데 이 햇살론의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요? 네, 햇살론은 상품 종류가 여러 개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햇살론 15 그리고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연 15.9%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햇살론 특례 보증이라는 상품으로 통합을 하면서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12.9%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 9.9%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준 만큼 재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증액하는 내용을 새 예산안에 포함시켰고요. 이게 국회 정무위원회 단계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금리를 낮춘 이유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높은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죠. 네. 2달 전에는 햇살론 금리가 15.9라는 걸 콕 집어서 금융이 잔인하다라고 말을 했고 지난주에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면서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곧바로 제도 개편에 나선 걸로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포용 금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취지의 정책이긴 한데 논란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햇살론의 대출 금리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이금융권의 대출 금리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햇살론을 쓰시는 분들의 평균 신용 점수가 600점 초중반 정도인데요. 네. 이분들은 정부 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12.9%나 9.9%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신용 점수가 이것보다 조금 높은 700점대인 분들한테 내주는 신용 대출이 평균 금리가 연 15%대고요.
카드론을 받아도 1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햇살론은 자격 요건이 정해져서 아무나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대규모 신용사면이랄지 부실채권 일괄 소각 이런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 낮은 금리 또 신용이 나쁜 사람은 높은 금리 이런 금융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아서 정해지는 건데 팍팍해도 열심히 갚으면서 신용도 유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죠. 햇살론을 갚지 못해서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도 높다고 하던데. 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이 보증을 서서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고요. 만약에 못 갚으면 정부가 변제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대위 변제율이라고 해서 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햇살론 15의 대위 변제율이 4년 전에 14%에서 현재 25%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성실 상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까지 병행이 돼야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창배님께서 내일은 44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44년 전에는 경주로 갔었는데 이번은 군산으로 즐거운 여행하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와, 44년 만에요? 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우실까. 제가 보니까 저희 친오빠들도 그렇고 어렸을 적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서로 나누는 대화나 행동은 그냥 고등학생이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마음 편히 서로를 알고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야, 수학여행을 함께 다시 떠나신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0389님, 소장님, 붕어빵 사 먹으려고 1,000원짜리 잔뜩 바꿔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올해는 유독 붕어빵이 땡기네요. 붕어빵이 벌써 나와 있나 봐요. 저도 갑자기 붕어빵 확 땡기는데 요즘에는 붕어빵 가격이 얼마나 올랐으려나 궁금하네요. 붕어빵 드시면서 나중에 또 인증샷도 한번 보내주세요. 붕어빵 요즘에 3개에 2,000원이에요. 많이 올랐네요. 맛있게 붕어빵 사드시고 저도 좀 사진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김성재 씨의 30주기를 맞아 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오 이 팀이 오는 27일 신곡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성재 씨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해 신곡에 담는다고 하는데요. 이 팀은 1993년에 데뷔해 당시 가요계에선 드물었던 힙합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죠. 퀴즈입니다. 고교 동창이자 절친인 이현도와 김성재가 결성한 힙합 그룹으로 AI로 복원된 고인의 목소리를 담아 신곡을 발표하는 이 듀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좀 쉬운 것 같아서 오늘 퀴즈는요, 주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관식.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게 프랑스어로 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이 그룹의 이름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묻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브랜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스튜디오에 가득 하하. 감자튀김 냄새가 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브랜드 뭔가요? 자, 세상에는 참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하면은 뭐 스타벅스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매장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스타벅스가 아닐까요?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도 많아요. 근데 네. 스타벅스는 아니고요. 네. 1등은요.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 네, 편의점 브랜드고요. 전 세계 7만 8천 개 정도 있어서 가장 많고요. 네. 두 번째로 많다라고 추정되는 게 서브웨이라고 하고요. 서브웨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가 바로 3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조금 좁혀서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맥도날드. 딴딴딴딴. 당연히 맥도날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지점이 가장 세 번째로 많은 데가 이 맥도날드가 4만 2천 개인데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패스트푸드라는 시스템을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 최초. 최초이면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맥도날드인데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탄산음료라는 산업을 만들었고 네.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100여 개국 4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외식 브랜드 이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도 또 형제가 만든 형제입니다. 브랜드. 예, 이름에 바로 창업자의 이름이죠. 진짜 꼬리에 꼬리를 매주 물고 있네요. 근데 맥도날드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햄버거 그 패스트푸드 가게가 아니라 바베큐 식당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시작부터 볼게요. 이 형은 모리스 맥도날드고요. 네. 동생은 리처드 맥도날드입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는 1902년과 1909년에 태어난 7살 차이가 나는 형제였고요. 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집이 가난했어요. 굉장히 네. 못 살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패트릭 맥도날드인데요. 네. 아버지도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게 이 형제의 큰 꿈이었고 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눈이 딱 마주친 지역이 바로 서부입니다. 서부에서도 바로 LA인데요. LA를 대표하는 산업하면 어떤 산업이 혹시 떠오르세요? 영화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사실 첫 사업은 영화 산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극장을 차렸는데 그 이름이 더 비콘이란 극장이었었고요. 네. LA에서 30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750억 석 규모의 공연장을 사들여서 공연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영화 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네. 돈을 많이 버는 산업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고. 사업이 망해버렸고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한 사업이 바로 그래도 좀 할만한 거, 만만한 거, 이 외식업 창업이었고요. 1937년에 작은 핫도그 매장을 먼저 열었습니다. 이게 더 에어드롬이라는 가게인데 비행기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배고파서 핫도그 하나 사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 형제가 1940년,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네. 가게를 한 곳에 가게를 여는데요. 이게 바로 맥도날드 페이머스 바비큐라는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처음 연 가게, 제대로 시작을 한 사업을 한 가게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딴 BBQ 식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BBQ 식당에서 어떤 과정에서 또 이제 햄버거만 파는 그런 단일 메뉴의 패스트푸드라는 그런 가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식당이었습니다. 이 네. 남부식 BBQ 가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요. 드라이브인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네. 드라이브 스루는 지나가면서 주문하는 거고 네. 드라이브인은 말 그대로 차를 가지고 공간에 도착해서요.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해주고요. 거기서 그 먹는 롤러 거예요. 스케이트 타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문 카홉이라는 받고. 직원분들인데 이렇게 네. 주문을 받는 거고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영화관도 네. 차를 타고 들어가면 화면이 뜨고 저희는 아하. 주파수 맞춰서 보는 그게 바로 드라이브인이라는 개념인데 네. 그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머스 BBQ라는 식당도 이러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넣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 가게는 메뉴가 27개나 됐습니다. 아하. 너무 많은 메뉴가 있다 보니까 많다.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메뉴가 BBQ라고 말씀드렸죠. 네. BBQ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가 바로 이 BBQ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7개 메뉴를 펼쳐놓고요. 뭐가 많이 팔리나 했더니 딱 3가지 메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3등 안에 BBQ가 못 들어갔습니다. 어허. 심지어 이 3가지 모두 사이드 메뉴였는데요.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자튀김? 감자튀김, 네. 햄버거, 햄버거?
뭐 그리고 콜라 콜라. 맞습니다. 아, 그렇게. 그 세 개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어요. 세트네, 세트. 그게 바로 이 햄버거 세트. 제가 오늘 가지고 왔죠. 지금 스튜디오에 펄펄 냄새를 풍기는 힘들어요. 게 이 콜라와 감자튀김 그리고 햄버거를 가져왔는데 정말 요 세 개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니까 야, 우리 정리하자. 이거 중심으로 팔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 과정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브랜드 시스템? 뭐 그런 게 브랜드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결국에 브랜드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브랜드다. 그 말인 것인데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를 파는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또 하나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드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 포드의 자동차들이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각각 부품들 자기가 하는 일만 반복해서 하는 걸 나눠서 분업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햄버거 가게에 도입해보자. 식당에 도입하자라는 생각을 이 형제가 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패티만 굽고요. 누구는 계속해서 번을 굽고 누구는 감자튀김만 하고 이게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포드의 시스템이 이 식당에 적용된 겁니다. 집중해서 빠르게. 그래서 기존에는 BBQ, 슬로우 푸드를 팔던 맥도날드 형제가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게 이 사건이고요. 이것을 지금은 패스트푸드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의 기원이 바로 이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도날드는 맛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속도와 균일한 품질을 만들자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현재 이 브랜드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브랜드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손님들이 불만이 많았다라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식당을 내가 가서 왜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뭐 1분 만에 식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걸 빨리 먹고 가라는 거야 이랬었는데 오히려 빨라서 그렇죠. 너무 빨리 나오고 이상했다라는 거죠. 섭섭하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인기가 높아졌고요. 뭐 택시 운전사, 건설 노동자 같이 굉장히 빨리 먹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소문을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빠르게 나오는 패스트푸드의 식당이지. 시스템이죠. 네, 그냥 프랜차이즈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식당입니다. 식당. 어떻게 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넓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맥도날드 형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형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맥도날드 운명을 바꾼 이 프랜차이즈를 도입한 사람 바로 레이 크록입니다. 맥도날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는 시카고 출신의 믹서기 외판원이었어요. 밀크쉐이크용 믹서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50대 세일즈맨으로서 계속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문 용지에 믹서기 8대가 찍힌 겁니다. 근데 이 가게가 들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작은 가게인데 왜 굉장히 많이 산 거군요. 한 번에 8개를 사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가봐야겠다 해서 가봤더니 바로 이게 맥도날드의 햄버거 가게였고요. 이 시스템은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깜짝 놀랐었고요. 그는 그때 이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축소되어 주방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라는 말을 남겼었는데요. 그래서 레이 크록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시스템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형제는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미 왜요? 이 극장 사업을 통해서 실패를 맛봤잖아요. 네.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또 무리하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갈등 대립을 했었는데 레이 크록이 집요하게 설득하고 제안한 끝에 형제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1955년에 레이 크록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가게를 열었는데요. 이게 바로 1955년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브랜드의 1호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 크록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짜 창업자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사실 그 자기가 처음 만든 거랑 그걸 넓혀가는 거랑 사람이 다르다 보면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 크록 사이는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맥도날드는 창립 연도를 맥도날드 형제가 첫 가게를 열었던 1940년을 삼는 게 아니고요. 네. 1955년 그러니까 레이 크록이 만든 1호점을 창립 연도로 삼고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 그만큼 자신이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내세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의 흔적들이 맥도날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은 되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2016년에 영화
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 크록의 갈등이 담겨져 있는 영화예요. 혹시 이 스토리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네.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둘의 사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장사는 잘 됐었고요. 맥도날드 형제는 걱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권한 문제도 좀 그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갈등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바로 프랜차이즈 부동산 주식 회사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안 하고요. 부동산 회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땅을 삽니다. 또는 장기 임대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가격을 올려서 나중에 되파는 사업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만 줘놓고 거기에 수익으로 그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땅을 사서 그걸 임대하고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돈을 버는 거다. 그렇죠. 리스크 해지를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계속해서 갈등을 한 끝에 맥도날드 형제가 더 이상 너랑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1961년에 전 권리를 2,700만 달러의 레이 크록에 넘기게 됩니다. 네.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요. 지금 맥도날드 가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작은 돈의 회사의 가치를 넘겨버린 그랬죠.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잘 배분을 했다라고 맥도날드 형제는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가 그런 브랜드 권리 넘기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간판이 또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간편도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방 프랜차이즈 권리는 다 넘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구두 합의를 하나 했습니다. 원래 어떤가요?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로열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매출의 1.9%를 로열티로 맥도날드 형제에게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구두로 있었습니다. 구두로. 이게 페이퍼에 안 쓴 거예요. 애매하다. 애매한 거예요. 레이 크록은 노렸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서면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네. 모든 권리가 이 레이 크록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형제는요. 정식적인 법적 권한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맥도날드란 브랜드도 자기들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원래 맥도날드 형제 가게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더 빅 M이라는 가게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굴욕적인 일이죠. 창업자가 내 이름을 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그 이름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간판까지 모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맥도날드라는 그런 식당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레이 크록이 한 거일 거 아니에요. 어떤 원동력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자인 건 맞지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키운 것은 레이 크록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거침없이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4개로 넓힌 다음에 600개 넘는 매장을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같은 경험, 같은 맛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힘을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고 프랜차이즈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면서 지금의 맥도날드를 키운 사람 레이 크록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로고의 황금아치 이것도 탄생 비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황금 아치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었는데 네. 그것을 크록이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아하. 이 로고만 봐도 맥도날드라는 안정감이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재설계했었고요. 네. 지금은 글로벌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상징이 바로 맥도날드의 그 M 맞아요. 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레이 크록은 사업자 가적인 이 수완은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고요. 형 모리스 맥도날드는 1971년에 조용히 숨을 거뒀었고요. 동생 또 결국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맥도날드가요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스타벅스하고 둘이 항상 평행 이론이 있다면서 막 비교가 돼요. 두 브랜드의 평행 이론의 핵심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꼬리를 일단 물어야지. 꼬리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지.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와 실질적 성장 주역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도 하워드 슐츠가 창업자가 아니고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각을 표준화했다라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스타벅스 커피하면 어떤 맛이 나올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잖아요. 그쵸. 햄버거 역시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어보면 어떤 햄버거다 알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됩니다. 맥도날드 하면 사실 경제 지표와도 상관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경제 지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만든 빅맥 지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빅맥 세트입니다. 이 빅맥 버거거든요. 네.
빅맥이야말로 전 세계 어떤 맥도날드 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에 각 국가별의 환율 그리고 물가를 평가하는 거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물가 수준과 노동 비용, 환율의 불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거 바로 빅맥 지수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나 파니까. 어디에도 팔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경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맥도날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우리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번 주 꼬꼬부 맥도날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혁신이라는 건요. 아이디어에서 시작도 하지만 이 표준화에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브랜드의 본질은요. 맛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저도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네. 맥도날드 보니까 괜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들어가면 뭘 팔고 무슨 맛이 날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브랜드 맥도날드가 만든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성공은 발명에서도 나오지만 이 제국이라는 거는 시스템에서도 완성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를 크게 만들고 싶다면요. 맛이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설계하라. 이번 맥도날드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미숙 님이 추동훈 기자님 자꾸만 정이 들어서 웃재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유지혜 님이 추동훈 기자님 신문도 잘 보고 있습니다. 추 기자님 딕션 상상하면서 기사 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시면서 읽으시는 건 아닌가.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고 김성재 씨의 30주기를 맞아 오는 27일 AI로 복원한 고인의 목소리를 담은 신곡을 발표하는 힙합 듀오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듀스. 였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어방목은 틀어도 좋다고 해서 볼륨 빵빵하게 듣고 있습니다 해주신 강재구님. 부장님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하고 보내주신 항상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가수예요 하며 이승희님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할 여자친구랑 드레스 보러 가다가 문자 드린다고 희경 씨와 재결혼 축하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신 6119님까지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